친정이 망한 흙수저 주제에 대한민국 최연소 부장검사에게 시집왔으면 감지덕지하며 우리를 모셔야지. 시어머니는 펄펄 끓는 미역국 한 사발을 내 발밑에 확 끼얹으며 오만하게 호통을 쳤다. 나는 고개를 푹 숙인 채 가장 비천한 하녀처럼 바닥에 엉망으로 흩어진 미역줄기와 국물을 묵묵히 치웠다. 그들은 꿈에도 모를 것이다. 그들이 파산했다고 믿는 내 아버지가 사실은 대한민국 지하금융계, 명동 사채시장을 쥐락펴락하는 진짜 거물이라는 사실을. 그리고 그들 온 가족이 자랑에 맞지 않는 청담동 전셋집과 골프 클럽을 드나들 때 긁어대는 블랙카드가 전부 내 명의의 재산이라는 것을 말이다. 오늘 나는 이혼 합의서에 도장을 찍었다. 10분 뒤 시어머니가 서울 신라호텔에서 그녀의 금쪽 같은 아들을 위해 열어준 화려한 싱글 파티에는 그녀 인생에서 가장 성대한 서프라이즈가 들이닥칠 것이다. 3년 동안 꾹꾹 눌러 참으며 먹어온 고구마 100개. 오늘 내가 가장 차가운 사이다로 시원하게 뚫어주마.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댓글창에 여러분이 어느 지역에서 듣고 계신지 남겨주세요. 좋아요와 구독도 잊지 마시고요. 여러분의 응원은 이 채널이 성장하여 더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는데 큰 힘이 됩니다. 이 근본 없는 밑바닥 기집애야. 동그랑땡 하나 뒤집는 것도 그렇게 굼떠서야 우리 도준이 굶겨 죽일 작정이냐? 표독스러운 저주 섞인 폭언과 함께 화려한 프렌치 네일 아트를 한 손가락이 내 이마를 콱콱 찔러댔다. 날카로운 통증이 순식간에 피부를 타고 번졌고 단단한 손톱이 이마를 긁고 지나가며 남긴 미세한 붉은 자국마저 생생하게 느껴졌다. 비좁은 주방에는 숨이 턱턱 막히는 기름 냄새가 꽉 들어차 있었다. 제사상에 올릴 고기전이 펄펄 끓는 전기 그릴 위에서 지글거리며 뿜어내는 냄새였다. 나는 이 일평 남짓한 구석에서 꼬박 6시간을 쪼그려 앉아 있었다. 무릎은 진작에 감각을 잃고 마비되어 마치 녹슨 쇠경첩처럼 조금만 움직여도 뼈가 삐걱거리는 비명을 질러댔다. 땀방울이 뺨을 타고 흘러내려 눈 속으로 스며들었고 시큰거리는 통증이 밀려왔다. 손에는 기름진 돼지고기 다짐육과 코를 찌르는 마늘 냄새가 잔뜩 배어있어 감히 눈을 비빌 엄두조차 내지 못했다. 그저 눈을 질끈 감았다 뜨며 흐릿해진 시야를 억지로 맑게 할 뿐이었다. 나는 뻣뻣하게 굳은 손목을 돌려 나무 뒤집개로 노릇노릇하게 구워진 동태전을 조심스레 떠서 키친타월이 깔린 대나무 소쿠리에 담았다. 그때 펄펄 끓는 기름 방울이 튀어올라 내 손등에 떨어졌고 순식간에 붉게 부어오른 물집이 잡혔다. 하지만 나는 미간조차 찌푸리지 않았다. 마치 이 몸뚱이가 이런 둔탁한 고통쯤은 이미 익숙해져 버린 것처럼. 주방의 찜통 같은 지옥과 극명하게 대비되는 곳은 바로 벽 너머의 거실이었다. 그곳은 온도를 한껏 낮춘 에어컨 바람이 쌩쌩 불었고 텔레비전에서는 프로야구 중계가 한창이었으며 해설자의 흥분한 목소리가 넓은 거실을 쩌렁쩌렁 울렸다. 내 남편, 서울중앙지검의 차기 에이스로 주목받는 스타 검사 박도준은 값비싼 이탈리아제 최고급 가죽 소파에 나른하게 기대 앉아 있었다. 그의 손에 들린 투명한 유리잔 안에서는 얼음이 부딪히며 찰랑찰랑 듣기 좋은 청아한 소리를 냈다. 그는 고개를 젖혀 얼음물을 크게 한 모금 들이켰고 목젖이 위아래로 움직였다. 그는 주방 쪽으로는 눈길 한 번 주지 않았고 방금 전 어머니가 쏟아낸 악독한 모욕에도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마치 내가 이 집안에 존재하는 휴식 따위는 필요 없는 싸구려 가사 도우미 로봇이라도 되는 것처럼 말이다. 내 시선은 거칠어진 손끝에 머물렀다. 예전에는 기본 네일 케어 하나를 받기 위해 파리까지 날아갈 정도로 정성껏 관리하던 손이었다. 3년 전 박도준은 한강 유람선 위에서 한쪽 무릎을 꿇고 더없이 다정한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며 맹세했었다. 내 손에 물 한 방울 묻히지 않게 하겠다고, 평생 나를 공주처럼 떠받들며 사랑하겠다고. 그때의 나는 순진하게도 재벌가의 정략 결혼을 뛰어넘는 진정한 사랑을 찾았다고 믿었다. 그래서 태양그룹의 유일한 상속녀라는 신분을 미련 없이 숨긴 채 기꺼이 앞치마를 두르고 평범한 집안 출신의 약간의 재테크 지식만 있는 온순한 아내 역할을 자처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건 그저 사냥꾼이 사냥물을 덫으로 유인하기 위해 뿌려둔 싸구려 미끼에 불과했다. 거기서 죽은 척하지 말고
얼른 남은 거 다 붙여. 시어머니 김은순 여사가 신경질적으로 주방 문틀을 발로 툭툭 찼다. 그녀는 오늘 맞춤 제작한 최고급 실크 한복을 쫙 빼입고 머리는 한치의 흐트러짐 없이 올림머리를 했으며 목에는 내가 지난달 투자 수익금으로 사들인 남양 진주 목걸이를 걸고 있었다. 내가 비록 근본 없는 흙수저에 번듯한 친정 하나 없지만 그래도 밖에서 소 뒷걸음질 치다 쥐 잡은 격으로 푼돈 좀 만졌잖니. 우리 도준이가 너를 거둔 게 아주 믿지는 장사는 아니지. 그녀는 그렇게 말하며 싱크대 위에 올려둔 내 핸드백을 거침없이 열어젖혔다. 지퍼가 거칠게 열리며 신경을 긁는 소리가 났다. 새빨간 매니큐어를 칠한 그녀의 손가락이 가방 안을 수집더니 이내 검은색 티타늄 가족 카드를 쏙 뽑아냈다. 카드는 주방의 침침한 조명 아래서 차가운 금속성 광택을 번쩍였다. 우리 검사 집안의 체면을 유지하려면 오늘 내 시누이를 데리고 압구정에 가서 옷 좀 쫙 빼입혀야겠다. 강남 사모님들 모임에 후줄근하게 나갈 수는 없잖니. 그녀는 블랙카드를 자신의 에르메스 악어 가죽 가방에 쑤셔 넣으며 나를 오만하게 내려다보았다. 너는 집에서 제사상이나 제대로 차려놔. 명심해. 어동육서 알지? 생선 대가리는 동쪽이다. 우리 집안 망신시키지 말고. 현관문이 쾅 하고 닫히는 소리와 함께 집안은 마침내 쥐죽은 듯 고요해졌다. 나는 뻐근한 허리를 부여잡고 천천히 일어서서 싱크대로 다가가 수도꼭지를 틀었다. 차가운 물줄기가 화상을 입은 손등을 씻어내리며 아주 짧은 마비를 가져다 주었다. 바로 그때 앞치마 주머니에 넣어둔 스마트폰이 미친 듯이 진동하기 시작했다. 물기를 닦고 폰을 꺼냈다. 화면이 켜지는 순간 찌르는 듯한 불빛에 나는 눈을 가늘게 떴다. 은행 결제 알림이 줄줄이 떠 있었다. 엄지손가락으로 화면을 밀어 올리자 첫 번째 알림이 시야에 들어왔다. 결제 금액 5천만 원. 이 결제처는 압구정 샤넬 매장이었다. 화면을 채 끄기도 전에 연달아 3번의 진동이 더 울렸다. 에르메스 실적 채우기용 결제 2천만 원, 최고급 모피 코트 1,500만 원, 그리고 VIP 뷰티 살롱 패키지 800만 원. 평범한 가정이라면 당장 파산하고도 남을 어마어마한 숫자들을 보면서도 내 얼굴에는 아무런 감정도 떠오르지 않았다. 이 돈은 전부 내가 내 명의의 해외 신탁기금에서 몰래 빼내어 이체해 둔 것이었다. 박도준의 그 알량한 자존심을 건드리지 않기 위해 나는 평범한 전업주부가 짬짬이 재테크로 용돈을 번다는 거짓된 설정을 조심스럽게 유지해왔다. 그리고 김은순 여사는 내 돈을 물쓰듯 펑펑 쓰며 강남 사모님들 사이에서 뼈대 있는 명문가 귀부인 행세를 뻔뻔하게 해대고 있었다. 해질녘, 나는 분리수거를 마친 쓰레기 봉투를 들고 아파트 지하 주차장으로 향했다.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가 엄격한 한국에서 김은순 여사는 내가 버린 음식물 쓰레기 봉투를 뒤적이며 살림을 해프게 한다고 타박하는 것을 가장 즐겼다. 나는 시큼하게 썩어가는 냄새가 나는 배추 겉잎들을 지정된 수거함에 던져넣고 박도준의 전용 주차 구역에 세워진 검은색 세단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그가 아침에 출근하면서 중요한 사건 기록을 차에 두고 내렸다며 나더러 가지고 올라오라고 심부름을 시켰기 때문이다. 지하 주차장은 서늘하고 축축했으며 공기 중에는 자동차 매연과 지하실 특유의 곰팡내가 섞여 떠돌았다. 차 키의 잠금 해제 버튼을 누르고 묵직한 차 문을 열었다. 조수석으로 허리를 숙여 서류를 집어 들려던 찰나 내 시선이 무심코 아뷰리에 달린 블랙박스를 스치고 지나갔다. 작고 까만 기계에서 미세한 붉은 빛이 깜빡이고 있었다. 무엇 때문이었을까? 갑자기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직감이 나를 이끌었고 나는 떨리는 손가락을 뻗어 블랙박스 측면의 칡분리 버튼을 눌렀다. 조그마한 메모리 카드가 톡 튀어나와 내 손바닥 위로 떨어졌다. 기계가 돌아가며 남긴 미열이 모서리에 남아있었지만 내 손끝은 지독하게 차가워졌다. 나는 운전석에 앉아 차 문을 닫았다. 차 안은 즉시 죽은 듯한 정막에 휩싸였고 오직 내 약간 가빠진 숨소리만 들려왔다. 수납함에서 젠더를 꺼내 메모리 카드를 스마트폰에 연결했다. 화면에 빼곡하게 나열된 오디오 파일들이 나타났다. 나는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어젯밤 날짜로 기록된 파일을 터치했다. 짧은 지지직거리는 잡음이 지나가고
차 안에는 박도준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단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알랑거리는 듯하면서도 경박한 말투였다. 자기야, 조금만 더 참아. 이번에 부장검사 발령장만 떨어지면 집안일은 내가 당장 깔끔하게 정리할게. 이어서 콧소리가 잔뜩 섞인 여자의 웃음소리가 들렸다. 너무나도 귀에 익은 목소리였다. 최근 경제 뉴스에 심심찮게 오르내리는 모 재벌가의 그 유명한 혼외자였다. 오빠, 대체 그 촌스러운 밥순이는 언제 쫓아낼 거야? 나 계속 이렇게 숨어서 만나는 거 싫단 말이야. 그 여자 몸에서 나는 찌든 주방기름 냄새, 생각만 해도 구역질 나지 않아? 당연히 역겹지. 박도준이 코웃음을 쳤다. 그의 목소리에는 경멸과 혐오가 가득했다. 집안일밖에 모르는 멍청한 여자, 수준 맞는 대화 하나 통하질 않는데. 그래도 푼돈이라도 벌어와서 생활비에 보태니까 봐준 거지. 아니었으면 진작에 갈아치웠어. 걱정하지 마. 변호사한테 이미 다 상담받아 놨으니까. 결혼 3년 차에 대를 이을 애가 없다는 건 판사 앞에서도 꽤 큰 감점 요인이거든. 때가 되면 재산 분할은커녕 위자료 한 푼 못 받고 빈손으로 쫓겨나게 만들 방법이 100가지도 넘으니까. 녹음 파일에서는 그들의 구역질 나는 희롱이 계속 흘러나오고 있었지만 내 귀에는 더 이상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지하 주차장의 어두침침한 조명이 아뷰리를 통과해 내 얼굴을 창백하게 비췄다. 나는 운전대 한가운데 박힌 은색 엠블럼을 뚫어지게 노려보며 나도 모르게 두 손을 꽉 움켜쥐었다. 가죽 운전대가 강한 악력에 짓눌려 뽀드득거리는 미세한 소리를 냈다. 손가락 관절은 너무 힘을 준 나머지 병적으로 하얗게 질렸고 손톱이 손바닥을 깊숙이 파고들어 날카로운 통증을 일으켰지만 나는 그 어떤 아픔도 느낄 수 없었다. 이빨이 딱딱 부딪혔고 입안에서는 서서히 비릿한 피맛이 번져갔다. 분노, 굴욕감, 억울함. 모든 감정이 새까만 해일처럼 밀려와 순식간에 나를 집어삼켰다. 나는 그를 위해 월스트리트에서 세상을 쥐락펴락하던 삶을 포기하고 이 편견과 오만으로 똘똘 뭉친 집안에서 비천한 하녀 노릇을 기꺼이 감내했다. 그런데 그는 내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쥐어짜낼 궁리를 하며 나를 쓰레기처럼 내다버릴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것이다. 발작적인 오열도 이성을 잃은 비명도 나오지 않았다. 눈시울이 뻑뻑하게 아파왔지만 눈물은 단 한 방울도 흐르지 않았다. 극한의 배신을 마주한 후 내 마음 깊은 곳에서는 오히려 소름 끼칠 정도의 고요함이 피어올랐다. 그것은 사냥꾼이 방아쇠를 당기기 직전 극도로 집중했을 때의 차디찬 냉기였다. 나는 메모리 카드를 뽑아 안주머니에 조심스럽게 챙겨 넣었다. 그러고는 스마트폰을 들어 겹겹이 암호가 걸린 폴더 깊숙한 곳에 숨겨두었던 연락처를 띄웠다. 내 손가락은 일말의 망설임도 없이 지난 3년간 단 한 번도 누르지 않았던 그 번호를 눌렀다. 신호음이 반번 울리기도 전에 통화가 연결되었다. 아가씨, 마침내 연락을 주셨군요의 수화기 너머로 스위스 은행 전담 프라이빗 뱅커인 크리스티안의 정중하고도 묵직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등받이에 몸을 기대고 차창밖의 어두운 지하실 벽을 응시하며 입꼬리를 차갑게 끌어올렸다. 내 목소리는 파도 한 점 없이 고요했지만 절대 거역할 수 없는 위험을 품고 있었다. 작전 시작하세요. 사흘 뒤 늦은 밤, 거실의 공기는 마치 얼어붙은 것처럼 숨막히게 억눌려 있었다. 나는 차갑고 딱딱한 마루바닥에 무릎을 꿇고 앉았다. 머리는 헝클어지고 어깨를 들썩이며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싼 채 끊어질 듯한 흐느낌을 토해냈다. 내 앞에는 정교하게 위조된 독촉장과 투자 실패를 알리는 청산보고서 10여 장이 어지럽게 널브러져 있었다. 어머니, 도준 씨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나는 목소리에 절망과 공포를 가득 담아 연기했다. 친구의 내부 정보라는 말만 철석같이 믿고 있는 돈을 다 그 프로젝트에 쏟아부었어요. 그런데 상장 폐지가 돼버려서 돈은 다 날리고 오히려 수십억 원의 빚을 지게 됐어요. 내일까지 돈을 안 갚으면 집에 빨간 딱지를 붙이러 오겠대요. 날카로운 비명과 함께 김은순 여사가 들고 있던 값비싼 본차이나 찻잔이 쨍그랑 소리를 내며 바닥에 산산조각 났다. 펄펄 끓는 찬물이 그녀의 발등으로 튀었지만
그녀는 아픔조차 느끼지 못하는 듯 했다. 불그스름했던 그녀의 두 뺨은 순식간에 핏기가 가시며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렸다. 그녀는 소파에서 용수철처럼 튀어올라 나를 가리키는 손가락을 사시나무 떨듯 떨며 숨을 헐떡였다. 수십억. 이 미친년아. 우리 집안을 통째로 말아먹을 작정이냐? 그녀는 실성한 사람처럼 달려들어 탁자 위에 쿠션을 집어내게 퍽퍽 내리쳤다. 우리 도준이가 어떤 사람인데? 앞길이 창창한 검사야. 마누라가 수십억 빚더미에 앉았다는 걸 윗선에서 알게 되면 우리 아들 정치 생명은 그걸로 끝장이라고. 이 굴러들어온 재수 없는 년, 내가 너 같은 근본 없는 밑바닥 출신은 믿는 게 아니었는데. 박도준 역시 경악 속에서 정신을 차렸다. 그는 나를 부축하기는커녕 마치 전염병 환자를 피하듯 재빨리 뒤로 두 걸음 물러섰다. 그의 눈빛에는 공포와 혐오가 가득했다. 그는 짜증스럽게 넥타이를 거칠게 풀어 헤쳤고 공들여 세팅한 머리도 신경질적으로 쥐어뜯어 엉망이 되었다. 이혼. 당장 이혼해. 박도준이 이빨을 빠득빠득 깔며 낮게 으르렁거렸다. 나를 1초라도 더 보는 게 눈이 썩을 것 같다는 표정이었다. 너 같은 멍청한 여자 때문에 내 인생을 망칠 순 없어. 어머니 말씀이 맞아. 지금 당장 재산 분할 포기 각서에 도장 찍어. 내가 친 사고는 내가 알아서 수습하고 우리 집 재산은 단 한 푼도 건드릴 생각 마. 나와 선을 긋기 위해 안달이 난 그 극도로 이기적인 얼굴들을 보며 푹 숙인 내 눈동자 속에 조롱 섞인 서늘한 빛이 스쳐 지나갔다. 나는 절망에 빠진 척 바닥에 주저앉아 벌벌 떨리는 손으로 박도준이 밤을 새워 뽑아온 이혼 합의서를 받아들었다. 도둑을 감시하듯 경계하는 그들의 시선 속에서 나는 펜을 쥐고 종이 위에 내 이름을 갈겼었다. 펜촉이 종이를 스치는 사각거리는 소리가 적막한 거실에 유난히 또렷하게 울려 퍼졌다. 획을 그을 때마다 지난 3년간의 미련하고 어리석었던 인내가 끊어져 나갔다. 서초동 가정법원 문 밖, 늦가을에 찬바람이 누렇게 바랜 낙엽을 휩쓸며 잿빛 시멘트 바닥 위를 빙빙 맴돌았다. 하늘은 당장이라도 무너져 내릴 듯 잔뜩 찌푸려 있었다. 정문을 나서기가 무섭게 박도준은 나와의 거리를 잽싸게 벌렸다. 그는 주머니에서 실크 손수건을 꺼내더니 방금 전 서류를 쥐었던 손을 혐오스럽다는 듯 벅벅 닦아냈다. 마치 내게 치명적인 바이러스라도 옮은 것처럼. 집 도어록 비밀번호는 벌써 바꿨어. 그가 몸을 돌려 나를 오만하게 내려다보며 마치 시체에게 말하듯 차갑게 내뱉었다. 내 그 싸구려 옷가지랑 쓰레기 같은 짐짝들은 가사 도우미 아주머니한테 싹 다 싸서 아파트 분리수거장 옆에 내다 버리라고 할 테니까. 지금 이 순간부터 우리는 아무런 사이도 아니야. 앞으로 내가 빚쟁이들한테 쫓기다 길바닥에서 객사를 하든 말든 절대 내 인생에 다시는 얼쩡거리지 마. 말을 마친 그는 일말의 미련도 없이 획 돌아서서 길가에 세워둔 자신의 검은색 세단을 향해 경쾌한 발걸음으로 걸어갔다. 꼿꼿한 그의 뒷모습을 보며 나는 아무 말 없이 그 자리에 가만히 서 있었다. 나는 법원 근처에 있는 프랜차이즈 커피숍으로 들어가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을 주문했다. 플라스틱 컵을 들고 가게 문을 나설 때 컵 표면에 맺힌 물방울이 손바닥을 찌를 듯이 차가웠다. 빨대를 물고 얼음물을 힘껏 쭉 빨아들였다. 차갑고 쌉싸름한 액체가 식도를 타고 위장까지 흘러내리며 가슴속에 남아있던 마지막 한 줌의 역겨운 답답함을 순식간에 씻어내렸다. 나는 손에 쥐어진 새빨간 도장이 찍힌 이혼 증명서를 내려다보다가 고개를 들어 박도준의 차가 사라진 방향을 바라보았다. 입꼬리가 통제할 수 없이 위로 말려 올라가며 지독하게 차가운 호선을 그렸다. 10분 뒤 나는 오직 나 자신만 들을 수 있는 작은 목소리로 허공에 대고 속삭였다. 그때도 내가 웃을 수 있을지 보자. 카운트다운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하이힐을 신고 법원 모퉁이의 횡단보도를 건넜다. 번쩍이는 칠흑 같은 차체에 번호판부터 압도적인 위압감을 풍기는 마이바흐 한 대가 이미 소리 없이 대기하고 있었다. 검은색 정장을 빼입은 경호원이 즉시 다가와 묵직한 차 문을 깍듯하게 열어주었다. 차 안에 오르는 순간 바깥의 모든 소음과 뼈 시린 칼바람이 완벽하게 차단되었다.
최고급 송아지 가죽으로 마감된 푹신한 시트가 내 몸을 감싸 안았고 실내에는 은은한 시더우드 향이 감돌고 있었다. 비로소 내가 속한 진짜 세계로 돌아온 것이다. 조수석에 앉아있던 수석 비서가 몸을 돌려 화면이 켜진 태블릿 PC를 두 손으로 공손히 내밀었다. 아가씨, 돌아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가족 재단 쪽은 모든 준비를 마쳤습니다. 나는 태블릿을 건네받고 화면을 손가락으로 가볍게 2번 두드렸다. 내 목소리는 재벌가 상속녀 특유의 서늘하고 단호한 어조를 되찾아 있었다. 박도준 일가가 현재 사용 중인 한도 무제한 블랙카드 6장, 전면 동결해. 유예 시간 따위는 줄 필요 없어. 지금 당장 끊어버려. 네, 즉시 실행했습니다. 그리고 한남동 고급 아파트. 나는 눈매를 가늘게 좁혔다. 눈빛이 칼날처럼 번뜩였다. 그 전세 보증금 30억 원, 전부 내 개인 계좌에서 대납해준 거잖아. 당장 법무팀 시켜서 법원에 강제 집행 신청하고 전세금 전액 회수해. 해가 지기 전에 법원 집행관들이 그 집 때문에 빨간 딱지를 덕지덕지 붙이는 꼴을 봐야겠어? 알겠습니다. 법무팀이 이미 아가씨의 위임장을 들고 법원 내부에서 급행으로 처리 중입니다. 비서는 잠시 말을 멈추더니 태블릿의 화면을 전환하며 공손하게 보고를 이어갔다. 추가로 전 시어머니 되시는 김은순 여사에 관한 건입니다. 타깃은 현재 신라호텔 최상층 연회장에 있습니다. 나는 시선을 내리깔고 태블릿 화면을 응시했다. 사설 탐정이 실시간으로 전송하고 있는 감시 카메라 영상이었다. 화려함의 극치를 달리는 신라호텔 최상층 연회장. 거대한 크리스탈 샹들리에가 눈이 멀 것 같은 찬란한 빛을 쏟아내고 있었다. 길게 뻗은 테이블에는 순백의 레이스 식탁보가 깔려 있었고 그 위로는 프랑스에서 항공편으로 공수해온 값비싼 생굴과 최고급 캐비어, 그리고 산처럼 쌓아 올린 빈티지 샴페인 타워가 즐비했다. 김은순 여사는 오늘 눈이 시리도록 쨍한 마젠타 핑크빛의 오뜨꾸띠르 드레스를 차려입고 과장되게 부풀린 헤어스타일을 하고 있었다. 그녀는 연회장 한가운데 서서 서울 상류층 사모님들에게 별 무리 속의 달처럼 둘러싸여 있었다. 금쪽 같은 아들이 새 인생을 맞이한 것을 축하하기 위해 그녀가 각별히 공들여 주최한 화려한 싱글 파티였다. 영상에는 소리가 없었지만 나는 그녀의 얼굴에 떠오른 그 아나무인격의 기고만장한 웃음을 생생하게 읽어낼 수 있었다. 그녀는 일부러 오른손을 높이 들어 과장된 손짓으로 귀밑머리를 쓸어 넘기고 있었다. 그저 주변에서 눈에 불을 켜고 바라보는 사모님들에게 자신의 4번째 손가락에서 눈부신 광채를 뿜어내는 한정판 다이아몬드 반지를 과시하기 위해서였다. 바로 지난달 내가 그녀의 비위를 맞추느라 구역질을 참아가며 카드를 긁어 사다 바친 그 반지였다. 그녀는 온 세상을 자신의 발밑에 둔 것처럼 세상을 다 가진 듯 환하게 웃고 있었다. 나는 거짓된 허영과 번영에 취해 있는 화면 속의 여자를 가만히 바라보며 손에 들고 있던 반쯤 남은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마이바흐 뒷좌석의 컵홀더에 천천히 내려놓았다. 플라스틱 컵 안에서 얼음이 가볍게 부딪히며 아주 미세하고 둔탁한 소리를 냈다. 차가운 물방울 하나가 컵 표면을 타고 느릿느릿 미끄러져 내려가 마침내 짙은색 최고급 가죽 시트의 틈새로 소리 없이 스며들었다. 마이바흐가 미끄러지듯 부드럽게 신라호텔의 지하 VIP 전용 통로로 진입했다. 내가 묵직한 차 문을 밀고 나서자 지하 주차장 특유의 서늘한 공기가 순식간에 내 발목을 감쌌다. 나는 발에 신겨진 스와로브스키 크리스탈이 촘촘히 박힌 한정판 하이힐을 힐끗 내려다보았다. 뾰족한 구두코가 매끄럽게 광택을 낸 시멘트 바닥을 두드리며 맑고도 차가운 메아리를 울렸다. 이 구두는 3년 전 내가 샀던 것이지만 결혼 직후 김은순 여사가 검사 가족의 체면에 맞지 않게 너무 천박하고 요란스럽다는 이유로 창고 맨 밑바닥에 처박아 버렸던 물건이다. 그리고 지금 이 구두는 마침내 자신이 있어야 할 진짜 계급의 바닥을 다시 밟고 섰다. 나는 전용 엘리베이터에 올라타 스테인리스 벽면에 비친 내 모습을 바라보았다. 기름 냄새에 절어있던 싸구려 앞치마는 이미 쓰레기통에 처박힌 지 오래였고 그 자리에는 날렵하게 재단된 검은색 오뜨꾸띠르 정장 치마가 입혀져 있었다. 피곤함을 감추기 위해 목에 둘렀던 스카프도 뜯어내어
온기 하나 없는 쇄골을 고스란히 드러냈다. 엘리베이터의 층수 표시가 빠르게 올라갔지만 내 심장 박동은 비정상적일 만큼 평온했다. 지난 3년, 나는 그 집구석에서 숨소리조차 조심해야 했다. 그들의 그 나약하고도 부풀어 오른 자존심을 건드릴까봐 전전긍긍하면서 말이다. 명절이나 휴일이면 나는 영혼 없는 팽이처럼 기름솥과 싱크대 사이를 맴돌았고 얼음물 한 모금을 마실 때도 시어머니의 눈치를 봐야 했다. 하지만 지금 나는 그들이 자랑에 맞지 않는 그 알량한 천국을 내 손으로 산산조각 낼 것이다. 엘리베이터 문이 최상층 연회장 앞에서 소리 없이 열렸다. 복도에 깔린 두툼한 수제 양탄자가 모든 발소리를 흡수해버렸다. 공기 중에는 값비싼 백합 향기와 알코올이 섞인 달콤하고 끈적한 냄새가 떠돌고 있었다. 나는 화려하게 조각된 커다란 문을 서둘러 밀고 들어가는 대신 반쯤 열린 문틈의 그늘에 서서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광란의 파티를 차갑게 주시했다. 김은순 여사는 거대한 샴페인 타워 옆에 서 있었다. 그 마젠타 핑크빛 드레스는 그녀의 굵은 허리통을 금방이라도 터질 듯 꽉 조이고 있었다. 그녀는 황금빛 액체가 담긴 잔을 들고 주변을 둘러싼 강남의 유명 사모님들에게 침을 튀겨가며 무언가를 한창 과시하는 중이었다. 과도한 흥분으로 그녀의 눈가에는 깊은 주름이 패였고 두꺼운 파운데이션을 떡칠한 얼굴은 크리스탈 샹들리에 조명 아래서 탐욕스러운 개기름을 번들거리고 있었다. 바로 그때 연미복을 차려입고 포마드 머리를 뒤로 넘긴 호텔 로비 매니저가 검은색 가죽 계산서를 두 손으로 공손히 받쳐들고 흠잡을 데 없는 직업적인 미소를 띤 채 허리를 살짝 굽히며 김은순 여사 앞에 멈춰섰다. 그는 목소리를 낮추고 극도로 정중한 말투로 말했다. 사모님, 즐거운 시간에 흥을 깨어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번 싱글 파티의 계산서입니다. 연회장 대관 및 항공으로 공수된 최고급 식자재가 포함되어 있어 호텔 규정상 일부 금액을 먼저 결제해 주셔야 합니다. 총 금액은 8,500만 원입니다. 김은순 여사의 웃음소리가 뚝 끊겼다. 그녀는 불쾌한 듯 미간을 찌푸리며 내가 사준 한정판 다이아몬드 반지를 낀 손을 극도로 오만하게 휘저었다. 그녀는 매니저를 쳐다보지도 않은 채 손목에 걸린 에르메스 악어 가죽 가방의 지퍼를 열고 두 손가락으로 검은색 티타늄 가죽 카드를 집어내어 마치 거지에게 적선을 하듯 계산서 위에 툭 던졌다. 비밀번호는 우리 도준이 생일. 그녀는 주변의 사모님들이 다 들을 수 있도록 일부러 목소리를 높이며 한껏 과시하는 투로 덧붙였다. 우리 손님들 흥 깨지게 하지 말고 빨리빨리 결제해요. 매니저는 정중하게 허리를 굽혀 인사하고는 두 손으로 블랙카드를 받아 들고 멀지 않은 곳에 있는 이동식 결제 단말기로 걸어갔다. 그는 능숙하게 카드를 꽂아 넣고 길고 가는 손가락으로 자판을 두드려 금액을 빠르게 입력했다. B. 경고의 의미를 담은 길고 몹시 뜬금없는 기계음이 화려한 연회장 안에 울려 퍼졌다. 그 소리는 비록 크지는 않았지만 마치 바늘처럼 주변의 가식적인 아부 소리를 순식간에 터뜨려 버렸다. 매니저의 동작이 굳어버렸다. 그는 화면을 1초간 뚫어지게 쳐다보았고 완벽했던 직업적인 미소에 미세한 균열이 생겼다. 그는 카드를 뽑아 양복 소매로 금속 칩 부분을 가볍게 닦아낸 뒤 다시 한번 단말기에 꽂아 넣었다. B. 다시 한번 차가운 승인 거절음이 울렸다. 단말기 화면에는 눈을 찌를 듯한 붉은 빛이 깜빡이고 있었다. 매니저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몸을 돌려 김은순 여사 앞으로 발걸음을 재촉해 아까보다 허리를 더 깊이 숙였다. 그의 목소리에는 약간의 난처함과 긴장감이 배어 있었다. 사모님, 대단히 죄송합니다. 주신 카드가 결제 거절로 나옵니다. 시스템상 카드가 동결되었다고 뜹니다. 소곤거리며 떠들던 사모님들이 순식간에 입을 다물었다. 정교하게 아이라인을 그린 10여 쌍의 눈동자가 일제히 김은순 여사의 얼굴로 쏠렸다. 공기가 이 순간 꽁꽁 얼어붙은 듯 했다. 무슨 헛소리야? 김은순 여사의 얼굴이 순식간에 시뻘겋게 달아올랐고 안면 근육이 통제력을 잃고 파르르 떨렸다. 그녀는 벼락같이 언성을 높였고 날카로운 목소리가 연회장 안을 쩌렁쩌렁 울렸다. 이거 한도 무제한 블랙카드야. 우리 도준이가 나 효도하라고 특별히 만들어준 거라고.
그쪽 기계가 고장 난 거 아니야? 가서 다른 기계로 다시 긁어와. 사모님, 기계는 정상입니다. 매니저의 이마에 촘촘한 진땀이 맺혔지만 그는 여전히 평정심을 잃지 않았다. 실례지만 다른 카드로 결제해 보시겠습니까? 김은순 여사는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블랙카드를 획 빼앗아 들고는 입으로 끊임없이 욕설을 내뱉었다. 평생 집안일이라고는 해본 적 없어 약간 부은 듯한 그녀의 두 손이 에르메스 가방 안을 미친 듯이 뒤집어 엎기 시작했다. 그녀의 숨소리가 거칠어졌고 손톱이 가죽 가방 안감을 긁으며 신경질적인 소리를 냈다. 이내 그녀는 색깔이 각기 다른 신용카드 5장을 꺼내더니 매니저의 가슴팍에 한꺼번에 탁 내리쳤다. 긁어. 한 장 한 장 싹 다 긁어보라고. 내가 오늘 당신네 신라 호텔이 서울중앙지검 검사 어미를 어떻게 푸대접하는지 똑똑히 볼 테니까. 매니저는 연신 고개를 끄덕이며 카드를 들고 단말기 쪽으로 달려갔다. B. 거래 거절. B. 카드 상태 이상. B. 분실 신고된 카드입니다. 발급사에 문의하십시오. 연달아 5번 울린 차가운 기계음은 마치 5대의 매서운 따귀가 되어 김은순 여사의 뺨을 후려치는 듯했다. 알림음이 울릴 때마다 그녀 얼굴의 핏기가 한 겹씩 벗겨져 나갔고 마침내 그녀의 얼굴은 생기라고는 하나도 없는 잿빛으로 변해버렸다. 그녀의 입술은 미세하게 떨렸고 방울토마토만큼 커진 두 눈은 그 빌어먹을 결제 단말기만 죽일 듯이 노려보고 있었다. 주변의 공기가 미묘하게 변하기 시작했다. 만면에 웃음을 띠고 그녀의 비위를 맞추기 바빴던 사모님들은 언제 그랬냐는 듯 일제히 웃음기를 거두었다. 그녀들은 서로 의미심장한 눈빛을 주고받으며 마치 김은순 여사에게서 무슨 가난뱅이 전염병이라도 옮을까 두려운 듯 무의식적으로 반걸음씩 뒤로 물러섰다. 가장 바깥쪽에 서 있던 샤넬 정장을 입은 여자가 손수건으로 입을 가린 채 옆 사람에게 콧방귀를 끼며 비아냥거리는 소리가 내 귀에 들어왔다. 어머, 내 그럴 줄 알았어. 일개 평검사 월급으로 어떻게 저런 씀씀이를 감당하겠어. 저 악어가죽 가방도 청담동 중고 명품숍에서 빌려온 거 아니야? 다른 여자가 즉시 맞장구를 쳤다. 내 말이 그 말이야? 평소에는 명문가 어쩌고 하면서 콧대가 하늘을 찌르더니 8천만 원 남짓한 계산서 하나 결제 못해서 이 난리를 치고 있네. 아유, 망신스러워라. 그 노골적인 조롱들이 독사처럼 김은순 여사의 귓구멍을 파고들었다. 그녀는 온몸을 사시나무 떨듯 떨며 두 손으로 드레스 자락을 꽉 움켜쥐었다. 손가락 관절이 너무 힘을 준 나머지 하얗게 질려 있었다. 그녀는 고개를 돌려 수군거리는 여자들을 악독하게 노려보며 반박하려 했지만 목구멍이 쩍쩍 갈라져 단 한마디의 소리도 내지 못했다. 그녀가 가장 절망하고 굴욕감을 느끼는 바로 그 순간 나는 손을 들어 화려하게 조각된 육중한 문을 힘껏 밀어젖혔다. 쾅 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문이 벽에 세게 부딪혔다. 연회장 안의 모든 시선이 순식간에 내 쪽으로 쏠렸다. 나는 한정판 하이힐을 신고 한 걸음 한 걸음 연회장 안으로 걸어 들어갔다. 구두 굽이 바닥을 두드리는 소리가 죽은 듯이 고요한 방 안에 유난히 선명하게 울려 퍼졌다. 마치 사신이 다가오는 카운트다운 같았다. 나는 아무도 쳐다보지 않고 알아서 길을 비켜주는 사모님들 사이를 가로질러 김은순 여사 앞에 우뚝 멈춰섰다. 뼛속까지 시린 한기가 내 눈 밑에서부터 번져나갔다. 한때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기고만장하여 툭하면 나에게 손찌검하고 욕설을 퍼붓던 눈앞의 이 여자를 보며 나는 극도로 경멸스러운 비웃음을 입가에 머금었다. 어머니. 나는 지극히 반듯한 한국어 존댓말로 아주 느리고 또렷하게 그 호칭을 불렀다. 하지만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그 어머니라는 단어 속에 존경심이라고는 티끌만큼도 없으며 오직 사람을 발미대 짓밟은 오만함만이 가득하다는 것을 단번에 알아차릴 수 있었다. 김은순 여사는 번쩍 고개를 들었다. 나를 발견하고는 1초간 멍해 있다가 이내 마치 생명줄이라도 잡은 사람처럼 두 눈에서 광기 어린 분노를 뿜어냈다. 그녀는 프렌치 네일 아트를 한 손가락을 뻗어 내 코앞을 삿대질하며 찢어질 듯한 목소리로 소리쳤다. 이 재수 없는 년.
내가 감히 어떤 낯짝으로 여길 나타나. 내년이 카드에 무슨 수작을 부린 거지? 빚더미에 앉은 천박한 기집애야. 당장 내 눈앞에서 꺼져. 우리 상류층 노는 물 흐리지 말고. 나는 내 눈을 찌를 듯이 들이민 그녀의 손가락을 피하지 않고 오히려 한 걸음 더 바짝 다가섰다. 상류층이요. 나는 그 단어를 가볍게 따라 뱉으며 마치 세상에서 가장 웃긴 농담이라도 들은 듯 굴었다. 나는 고개를 숙여 비서가 건네준 검은색 서류 가방 안에서 두툼한 서류 뭉치와 사진들을 꺼내 들었다. 나는 그 서류 뭉치를 높이 치켜들고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손목을 획 뒤집었다. 차르륵. 수십 장의 고화질 사진과 은행 거래 내역서가 마치 눈보라처럼 허공에 흩뿌려지며 김은순 여사의 발밑과 주변 사모님들의 하이힐 옆으로 사뿐사뿐 떨어져 내렸다. 사진 속에는 그녀의 금쪽 같은 아들 박도준이 한강 둔치에 세워둔 고급 외제차 안에서, 그리고 청담동의 은밀한 회원제 클럽 안에서 그 재벌가 혼외자 여식과 낯뜨거운 스킨십을 나누는 적나라한 장면들이 담겨 있었다. 그리고 은행의 붉은 도장이 찍힌 내역서에는 결제 내역 하나하나가 너무나도 선명하게 인쇄되어 있었다. 나는 완전히 일그러져 버린 김은순 여사의 얼굴을 쳐다보며 얼음물에 담금질한 칼날 같은 목소리로 그녀의 심장에 정확하게 비수를 꽂아 넣었다. 어머니, 전며느리의 해외 신탁 자금으로 카드 긁어가며 귀부인 행세하는 그 알량한 놀이 아직도 덜 끝나셨어요? 주변에서 헉 하고 숨을 들이켜는 소리가 걷잡을 수 없이 터져나왔다. 사모님 몇 명이 허리를 굽혀 바닥에 떨어진 내역서를 주워들더니 카드 명의자의 이름과 입이 떡 벌어지는 잔고를 확인하고는 극도의 경악을 금치 못하며 소리쳤다. 어머나 세상에, 여태 쓴 돈이 전부 며느리 돈이었어? 네, 그럴 줄 알았다니까. 쥐꼬리만 한 월급 받는 공무원 아들내미가 무슨 수로 에르메스 백을 벽면 가득 채워주겠어. 완전 거머리가 따로 없었네. 며느리 피 빨아먹으면서 밖에서는 재벌 사모님 행세를 하고 아들놈은 바람이나 피우고 다니고. 진짜 구역질 난다. 구역질 나. 사방에서 칼날처럼 날아드는 수군거림이 김은순 여사의 몸에 걸쳐져 있던 마지막 가식의 허울마저 갈기갈기 찢어발겼다. 그녀가 그토록 자랑스러워하던 체면과 뼈 빠지게 연기해온 귀부인이라는 가면은 바로 이 순간 가장 시궁창 같은 진흙탕 속에 처박혀 영원히 회복 불가능한 상태가 되어버렸다. 그녀의 안구에 핏발이 맹렬하게 서기 시작하더니 당장이라도 피가 뚝뚝 떨어질 것처럼 시뻘겋게 달아올랐다. 그녀의 가슴팍은 낡아빠진 풀무처럼 격렬하게 오르락내리락하며 거칠고 쌕쌕거리는 숨소리를 토해냈다. 그녀는 바닥에 떨어진 사진들을 뚫어지게 쳐다보다가 경멸과 조소로 가득 찬 주변의 얼굴들을 훑어본 뒤 마지막으로 무표정한 내 얼굴에 시선을 고정했다. 야, 이 천박한 년아. 내가 널 죽여버릴 거야. 그녀는 인간의 소리라고는 믿기지 않는 처절한 비명을 지르며 두 손을 갈퀴처럼 뻗고 나를 향해 덤벼들었다. 하지만 그녀가 첫 발을 내디딘 바로 그 순간 그녀의 몸이 감전이라도 된 듯 뻣뻣하게 굳어버렸다. 그녀의 두 눈이 위로 번쩍 치켜 올라가며 끔찍할 정도로 흰자위가 드러났다. 그녀는 한 손으로 자신의 뒷목을 꽉 움켜쥐었고 목구멍에서는 컥컥거리는 괴상한 소리가 새어나왔다. 다음 순간 그녀의 거대한 몸집은 통제력을 잃은 고깃덩어리처럼 뒤로 꼿꼿하게 넘어가 버렸다. 와장창창. 그녀는 공들여 쌓아 올린 빈티지 샴페인 타워 위로 곤두박질 쳤다. 수백 개의 값비싼 크리스탈 잔들이 순식간에 무너져 내리며 깨진 유리 파편과 황금빛 샴페인이 사방으로 튀어올랐다. 아수라장이 된 바닥에 쓰러진 그녀는 몸을 심하게 몇 번 파르르 떨더니 이내 완전히 의식을 잃고 늘어졌다. 깍! 사람 살려. 빨리 구급차 불러요. 연회장 안은 순식간에 아비규환으로 변했다. 비명소리, 구조를 요청하는 소리, 하이힐을 신고 우왕좌왕하는 발소리가 뒤엉켜 생지옥이 따로 없었다. 나는 그 자리에 가만히 서서 깨진 유리 더미 속에 처박힌 김은순 여사를 차가운 눈으로 내려다보았다. 차가운 샴페인 한 방울이 내 손등에 튀자 나는 손수건을 꺼내 혐오스럽다는 듯 닦아낸 뒤 그 손수건을 그녀의 몸뚱이 위로 툭 던져버렸다. 게임은 끝났어요, 어머니. 이틀 뒤 서울 하늘에 음산한 가을비가 흩뿌리고 있었다.
나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건너편에 세워둔 마이바흐 뒷좌석에 앉아 차창을 아주 조금 내려두었다. 차가운 빗물이 유리창을 때리고 새까만 사생활 보호 필름을 따라 구불구불 흘러내렸다. 차 안은 극도로 고요했고 차량용 가습기에서 뿜어져 나오는 미세한 백색 소음만이 귓가를 맴돌았다. 조수석에 앉은 비서가 최신 상황을 보고하고 있었다. 아가씨, 박도준의 검찰청 내부 전산망 접속 권한이 2시간 전에 완전히 차단되었습니다. 그가 직위를 남용해 재벌가로부터 뇌물을 수수하고 불법 자금을 유용한 정황을 담아 저희가 익명으로 제출한 실명 고발장이 대검찰청 감찰부에 정식으로 접수되었습니다. 그는 현재 직위 해제된 상태로 강도 높은 내부 감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나는 손에 든 얼음물 잔을 가볍게 흔들 뿐 아무런 대답 없이 길 건너편의 웅장한 건물을 응시했다. 그리고 비서가 잠시 말을 멈추더니 한결 통쾌해진 어조로 덧붙였다. 한남동 아파트에 대한 강제 집행도 마무리되었습니다. 어제 오후 법원 집행관들이 들이닥쳐 대문에 빨간 딱지를 붙였습니다. 박도준의 개인 짐들은 전부 복도에 내팽개쳐졌고요. 그는 지금 말 그대로 길바닥에 나앉은 신세가 되었습니다. 빨간 딱지가 덕지덕지 붙은 현관문 앞에 서서 널브러진 싸구려 양복들을 바라보며 망연자실해 있을 그 극도로 오만한 남자의 꼴이 머릿속에 그려졌다. 3년 전 그는 그 전셋집을 미끼로 삼아 내게 자신의 가식적인 책임감을 과시했었다. 그리고 지금 나는 그 모든 것을 원금의 이자까지 쳐서 회수해버렸다. 갑자기 내 스마트폰이 짧게 진동했다. 발신자 번호가 없는 영상 하나가 도착해 있었다. 재생 버튼을 눌렀다. 영상의 배경은 어느 최고급 사립병원의 지하 주차장이었다. 박도준은 구김이 잔뜩 깐 셔츠 차림에 머리는 미친 사람처럼 헝클어져 있었다. 그는 그 재벌가 혼외자 여식의 손목을 사생결단으로 붙잡고 애걸복걸하고 있었다. 이거 놔. 이 사기꾼 새끼야. 영상 속에서 여자의 날카로운 욕설이 터져나왔다. 곧이어 짝 하는 마찰음과 함께 여자가 박도준의 뺨을 매섭게 후려쳤다. 어찌나 세게 쳤는지 박도준의 고개가 순식간에 옆으로 돌아갔고 입꼬리에서는 한 줄기 피마저 묻어났다. 내가 내 놈이 지금 어떤 꼴인지 모를 줄 알아? 여자는 그의 코앞에 삿대질을 하며 혐오감 가득한 눈빛으로 쏘아붙였다. 살던 전셋집도 압류당해서 쫓겨난 주제에 내 애미는 뇌졸중으로 쓰러져서 중환자실에서 하루가 멀다고 돈을 태우고 있다며. 넌 지금 빚더미에 앉은 알거지에 직위 해제당하고 감방에 갈 일만 남은 범죄자야. 그런데도 나랑 결혼할 꿈을 꿔? 내가 그럴 주제나 돼? 말을 마친 여자는 그의 손을 거칠게 뿌리치고 하이힐을 또각거리며 뒤도 돌아보지 않은 채 옆에 세워둔 스포츠카에 올라타 매몰차게 떠나버렸다. 박도준 혼자만이 패배한 들깨처럼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을 뿐이었다. 나는 무표정한 얼굴로 영상을 끄고 스마트폰을 시트 위에 툭 던져놓았다. 바로 그때 길 건너편에서 갑작스러운 소란이 일어났다. 온몸이 비에 흠뻑 젖은 꼴사나운 인형 하나가 비틀거리며 검찰청 정문을 뛰쳐나왔다. 우산조차 쓰지 않은 채 차디찬 가을비를 맨몸으로 맞고 있었다. 그는 무언가를 필사적으로 찾듯 사방을 두리번거렸다. 그러다 길가에 정차된 이 마이바흐의 시선이 꽂히자 마치 구원의 동아줄이라도 발견한 사람처럼 미친 듯이 달려오기 시작했다. 박도준이었다. 그는 차 앞으로 달려들어 두 손으로 새까만 차창 유리를 쾅쾅 두드려댔다. 두꺼운 사생활 보호 필름 너머로 절망과 공포로 완전히 일그러진 그의 얼굴이 선명하게 보였다. 빗물이 헝클어진 머리카락을 타고 눈 속으로 흘러들어 그는 비참하게 눈을 깜빡거리며 입을 크게 벌려 무언가를 소리치고 있었다. 나는 턱을 살짝 치켜들어 경호원들에게 나서지 말라는 눈짓을 보냈다. 그러고는 창문 조절 버튼을 눌렀다. 차창이 서서히 반쯤 내려가고 도시의 한기가 섞인 차가운 빗방울이 순식간에 차 안으로 들이닥쳤다. 박도준은 내 얼굴을 확인하자마자 다리에 힘이 풀린 듯 퍽 소리를 내며 진흙탕이 된 아스팔트 바닥에 무릎을 꿇었다. 고인 빗물이 튀어올라 그가 한때 가장 자랑스러워했던 고급 양복 바지를 엉망으로 적셨다. 여보 지아야, 내가 잘못했어.
내가 정말 죽을 죄를 지었어. 그는 두 손으로 차창 모서리를 부여잡고 손가락 관절이 하얗게 질릴 정도로 매달리며 구역질나는 울음 섞인 목소리로 애원했다. 나 한 번만 용서해주면 안 될까? 전부 다 오해였어. 그 여자가 나를 꼬드긴 거야. 내 마음속에 사랑하는 사람은 오직 너 하나뿐이라고. 그는 그렇게 짓거리며 체면 따위는 다 내팽개치고 빗물 고인 바닥에 이마를 찌우며 싹싹 빌기 시작했다. 이마가 바닥에 부딪히며 나는 둔탁한 소리가 빗속에서 유난히도 처량하게 들려왔다. 어머니는 뇌졸중으로 반신불수가 되셨고 하루 병원비만 천문학적인 액수야 집도 날아가고 직장에서도 잘리게 생겼어. 지아야, 제발 부탁이야. 우리 3년 동안 부부로 살았던 정을 봐서라도 나 좀 살려줘. 우리 다시 합치자. 응? 내가 다시 받아주기만 한다면 앞으로 내가 하라는 대로 다 할게. 평생 내 발밑에서 소처럼 일할게. 나는 푹신한 가죽 시트에 조용히 앉아 한때는 하늘 무서운 줄 모르고 날뛰던 남자가 진흙탕 속 쓰레기처럼 내 발밑에 엎드려 있는 꼴을 오만하게 내려다보았다. 내 마음속에는 일말의 동요도 일지 않았고 심지어 조소 한 자락 던져줄 기력조차 아까웠다. 콧물과 눈물로 범벅이 된 그의 얼굴을 보며 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간 것은 3년 전 한강 유람선에서 한쪽 무릎을 꿇고 다정함을 연기하던 모습, 그리고 사흘 전 법원 문 앞에서 길바닥에 나앉아 죽어버리라며 차갑게 내뱉던 그 지독한 냉혹함이었다. 지난 3년간 나는 가장 비천한 자세로 엎드려 인간 본성의 가장 추악한 탐욕을 밑바닥까지 확인했다. 나는 천천히 손을 뻗어 길고 우아한 손가락을 차창 모서리에 가볍게 얹은 뒤 진흙물이 잔뜩 묻은 그의 손가락을 하나하나 떼어냈다. 동작은 부드러웠지만 절대 거역할 수 없는 강한 힘이 실려 있었다. 박도준 씨, 나는 그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마치 오늘의 날씨를 이야기하듯 지극히 평온한 목소리로 말했다. 사람을 잘못 보셨네요. 당신을 위해 비좁은 주방에 쪼그려 앉아 6시간 동안 동그랑땡을 붙이던 그 윤지아는 이미 사흘 전 서초동 법원 문 앞에서 죽어버렸거든요. 박도준은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나를 멍하니 바라보았다. 내 말이 무슨 뜻인지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눈치였다. 지금 당신 눈앞에 앉아있는 사람은 태양그룹의 유일한 상속녀입니다. 나는 살짝 미소를 지었지만 눈빛만큼은 시베리아의 혹한처럼 차가웠다. 전세금 30억도 제 힘으로 못 내서 사기를 치는 범죄자 주제에 감히 누구한테 재결합을 입에 올려? 말을 마친 나는 그에게 단 한 번의 눈길도 더 주지 않고 곧바로 창문 올림 버튼을 눌렀다. 안 돼. 지아야. 나한테 이러면 안 되잖아. 박도준은 절망적인 짐승의 울부짖음을 토해내며 다시 차창에 매달리려 발악했다. 차 밖에 대기하고 있던 검은 정장의 경호원 2명이 즉시 다가왔다. 그중 한 명이 일말의 자비도 없이 다리를 들어 올려 박도준의 가슴팍을 사정없이 걷어찼다. 퍽 하는 파열음과 함께 박도준은 마치 터진 샌드백처럼 저만치 나가 떨어졌다. 무릉덩이가 고인 아스팔트 위를 몇 바퀴나 나뒹군 그는 이내 고통스럽게 몸을 웅크린 채 가슴을 부여잡고 피 끓는 기침을 토해냈다. 출발해. 나는 등받이에 몸을 깊숙이 기대고 눈을 감은 채 담담하게 지시했다. 마이바흐의 12기통 엔진이 낮고 묵직한 포효를 터뜨리며 타이어가 빗물 고인 도로를 무자비하게 지식이고 앞으로 미끄러져 나갔다. 나는 빗속에서 절망적으로 허우적거리는 그 남자를 뒤돌아보지 않았다. 그에게 허락된 진짜 지옥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나만의 화려하고도 찬란한 인생은 이 차가운 비가 내리는 날 비로소 완벽하게 막을 올렸다.